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염행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 프로를 이름을 앵그리 독, 개톡 이렇게 하려 했는데 내부에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이름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프로 이름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앵그리 독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참 개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한번 물면 예. 안 놓으시는 네. 저기 황 소장님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기 독이 좋은데 다른 분들이 점잖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 어디 진돗개 두 마리는 어떻게 키우십니까? 아주 잘 키웁니다. 예. 진돗개요. 네. 삽살개도 한 착해요. 마리 있다 하셨나요? 네.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만 않으면 다 착합니다. 동물들은. 네. 그렇구나. 자, 지금 오늘 주제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얼마나 변질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저는 한국의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인 또 관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본질을 잘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ICT 산업하고 전통 제조업이 결합이 되는 것이 그게 본질이다. 그렇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고, 또 ICT 산업하고 제조업이 결합이 되면 ICT 산업이 이길 거라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는 형식을 보면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IT 회사들이 이 자동차를 무인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 회사들이 무인 자동차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 네. 뭐 IoT, 그다음에 뭐 AI, 네. 그다음에 뭐 문제인식 표현으로 3D 프린터, 뭐 그런 부분 외에 무인 자동차 5G. 교수님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뭘로 이렇게 내리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제가 그래서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4차 산업혁명은 없다입니다. 예. 저도 동의한다고 이때 서문에 네. 그랬고 이거 융합연구소장 이인식 소장님이 지으신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정책의 이름으로 내걸고서 이거 안 하면은 뭐 뒤떨어지고 미친 인간들이냐 그렇게 뭐 난리가 난 데는 그것도 뭐 정부가 자리 잡기 전부터 그거를 기본 아젠다로 해가지고서 막 난리를 친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용어는 뭐 2016년에 다보스 포럼의 화두였던 거였죠. 그랬는데 그때는 일종의 뭐 약간 팬시한 용어로 쓴 거였지 이거를 어떤 학문적으로 쓰지도 않고요, 해외에서는. 그리고 특히 그 오바마 정부 때 AI 기획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뭐 미국이 어떤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기술 기반의 정책을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는 이 용어는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 딱 한 군데 나왔고 그 이후로도 정책 보고서에서 나온 거에도 한 번도 이런 워딩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을 좀 줄여야 되고 핵심은 이게 어디다가 응용 기술로 지금 뭐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고도의 통신망 기술, 뭐 그다음에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통 그 제3의 그 혁명이었던 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어떤 도약 그거를 우리가 지금 상상 못했던 방식으로 뛰어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AI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지난 한 10수년간 정권을 불문하고 잘한 거가 있어요. 융합이라는 아젠다를 아주 전폭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학문 분야 간에 또 그다음에 뭐 패러다임 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폴만 쥐고서는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뭐 다 같이 어깨를 좀 넓혀가는 일, 그다음에 경계를 허무는 일 말들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비융합적이고 그다음에 굳이 이 촌스러운 용어 4차 산업혁명이란 걸 쓴다면 지금처럼 반혁명적으로 움직이는 시절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제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대선 때마다 이야기하는 용어, 관료들이 또 한국 경제의 뭐 혁신을 의미하는 용어 이렇게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확연하게 이제 이 산업혁명의 동기나 이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1차 산업혁명이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엔진,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비롯한 이제 지식정보산업과 그렇죠. 이런 거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특징은 이제 이 컴퓨터에 의한 지식정보산업화가 기존의 이제 이 제조업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고차원의 이제 이 AI, 인공지능의 차원에까지 가는 부분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면 그것이 이제 기술 혁신을 가지고만 산업혁명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한 시대의 거대한 이제 시대적 변화를 유발하는 사회적인 어떤 큰 이 생활 방식이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고 가야 할 이제 미래의 방점을 찍고 예. 미래의 점을 찍는 일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굳이 이 워딩을 가지고 예.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뭐다 틀린 것이니까 예. 뭐 전 정권에서 했었던 뭐 유의미하다고 나름대로 성장을 돕는다라고 했던 그런 정책들을 이 정권이니까 다 폐기한다. 예. 그리고 또 이걸로 한다.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이제 다 어쨌든 뭐 교육부든 과기부든 문체부든 이런 데 지원금을 받고서 일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팁을 그 관련된 기관에서 나와서 이제 주시기를 이게 전 정권 때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는데 이번 정권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워딩 그렇게 썼으면 아예 보지도 않고서 버리니까요. 지금 정부가 좋아하는 워딩들이 뭔지 그거를 보시고 근데 우리 저는 특히 그 개념을 다루는 게 철학이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더 정확한 워딩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좋아하는 걸 쓰는 거는 그리고 약간 비슷해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이 콘텐츠가 어떻든 간에 표지 보고서 제목 보고서 그렇게 던져버리고 집어넣고 한다는 걸 듣고서 그거라도 뭐 지금은 그거라도 감사한 거지만 이제 참 불합리한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은 그거보다도 또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하니까 좀 본질을 바라보고 그냥 계속 키워야 되는 것들은 꾸준하게 정권과 무관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키우는 거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권 따라서 매번 이렇게 바꾸는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매번 눈치 보고서 이렇게 저렇게 갖다 주고서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예 없으면 새로 뽑아다가 그때 일을 시켜가지고서 좀 본인들이 정권 잡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는 일을 하는 거 그걸 좀 목표로 삼아야지 엉뚱한 거 목표로 삼으니까 우리도 앵그리 도구를 계속 고집하고 싶어 하듯이 사람들도 그냥 화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나마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 자, 그런데 조금 웃기는 거는 이 5G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대표적 통신 기술이 5G라고 하고 5G 이 스마트폰을 다 팔아놓고 실제로 5G가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산업혁명의 단계라는 게 산업혁명이 보편화되고 나서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구나라고 보통은 예측을 하고 좀 지나간 뒤에 그 단계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라고 3차라고 규정하지 미리 이제 산업혁명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용어 단어부터 다 말해놓고 개념 규정까지 해놨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의 제일 우스운 꼴은 5G 스마트폰을 파는데 5G가 되는 데는 별로 없고 이 기술적 활용도도 LTE하고 5G가 일반인에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없죠. 예? 더 불편하죠. 예, 더 불편하고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또 이 산업 분야에서 5G가 무인 자동차에서 시간차를 없애냐, 수술에서 시간차를 없애냐, 지금 그런 쪽으로 이용되고 있지도 못하지 본질이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 시간차가 없어져가지고 편리해지는 거 하고 네. 당장 지금 그 가야 할 곳에 적정량의 서비스를 적정량의 돈을 내고서 받을 수 있느냐 그 논제를 다루는 게 훨씬 더 시급하지.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욕심은 나죠. 그래서 특정 그 분야에 한해서는 해보겠다. 그럼 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또 이 주식 사야만 뭐 이게 좀 손해 안 보고 재미 좀 보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일은 아니죠.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그 마치 비즈니스 분야에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되는 것처럼 포장을 했던 부분이 한국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타다 택시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 타다 택시를 갖다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카풀도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어플이 과연 혁신인가 하는 거는 2부에서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냥 택시가 움직이는 거는 모빌리티가 아니고 타다가 움직이는 거는 모빌리티면 타다가 택시보다 뛰어난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이나 그걸 무슨 첨단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타다에 뭐가 있느냐. 왜 또 이 사람들이 관심도 없던 사양산업이고 레드오션인 택시에 죄다 몰려와서 이러느냐. 이거는 미국의 우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버, 그쵸. 우버로 재미를 많이 본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우버는 이제는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예. 지금은 이제 판명이 났죠. 비즈니스 모델이 뭐 안 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예. 우버가 안 깔린 데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또 자체 뭐 저기 뭐죠? 그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건 또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뭐 우버가 시가총액이 100조가 추정됐는데 미국의 우버 생일날에 그 우버 운전사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자, 우버 CEO는 연봉이 500억. 우버 운전자는 시급이 미국에서 10,000원. 그 미국의 저기 보통 예. 일반 그 시민들의 예. 기준치에도 정말 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인가요? 그게? 네, 뭐 보통 시애틀 같은 데서 첨단적인 데서 시급 15달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급 10,000원이라면 시급 뭐 우리 한국의 달러로 했을 때는 8한 7불 정도나 될라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버가 시총이 824억 달러 100조인데 이게 수익성이 5년에서 6년 사이 내겠느냐 수익성을 그래서 우버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돈이 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부분들은 뭐 아마존이나 뭐 저기 구글이 있는 알파벳 이런 데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런 회사들 유니콘 기업이라는 회사들이 보면 과연 저기에서 무슨 돈이 되는가? 인스타에서 무슨 돈이 될까?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상품화된 이 뭡니까 유동화 부분하고 실제 그것이 수익성을 창출하고 인간에게 효용을 입히는 부분하고 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아예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인간에게 엄청난 효용을 부과해서 정말 그거 없으면 진짜 누리지 못하는 효용을 더 입히든지 이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돼야 이런 산업들이 미국의 유니콘 산업이라고 부르는 산업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페이스북 없으면 뭐 트위터 없으면 그 다음에 우버 없으면 우버가 무슨 혁신인가 그리고 우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삶이 혁신적인가 그게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모순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한국에서 맹목적으로 한국의 또 이런 ICT 해서 초장에 돈을 좀 번 꾼들이 그걸 모방해 가지고 타다 택시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장님이 이렇게 내걸고 우리 여기 앵그리블루 여러분들이 집회 때 그 깃발 아래 써가지고 나오신 그 저기 서민 포퓰리즘 15조 조항들의 뭐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뭐 시비가 또 붙을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원래적인 좋은 의미를 이제 소장님이 회복하자라는 취지로 썼고 지금은 이 정부가 포퓰리즘을 이용해서 정말 뭐 민생이 파탄이 나도 그냥 나몰라라 했지만 우리는 원래 걸 회복하자 그런 걸 쓰신 것 같은데 그 의미 이제 부담을 떨고서 만약 굳이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이게 민생 중심주의, 서민 중심주의 우선 살고 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 때 거의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주게 하는 거.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은 나면서부터 휴대폰 끼고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아버지하고 밥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휴대폰 통해서 예. 톡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런 세대들인데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다른 뭐 페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생활 전반을 바꾼 거는 뭐 제로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페북이든 뭐 유튜버든 이런 SNS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이 미디어 할 수 있는 거고 소장님처럼 화가 부글부글 끓으시는 분이나 저처럼 억울한 일 당했는데 알려주고 싶고 또 공유하고 싶고 그런데 채널이 없잖아요. 위에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뭐예요? 언론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예전에는 좀 해직 기자라는 그런 어떤 양심 걸고서 뭔가 투쟁하는 그런 기백이라도 있고 그 멋짐이라도 있었는데 요새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도하면은 이럴 정도로 그냥 처참해진 거거든요. 구독대 시절보다. 그런데 이런 채널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또 전 세계가 구글이라는 그런 이제 거대 공룡과 같이 돌아가는 거고 뭐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우리가 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렇지 막지는 못하겠지 하는 그런 하나의 희망, 뭐 비전 이런 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버틸 때까지 버틴다 하고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그런 거는 진짜로 그 중요한 그 혁신 또는 우리 삶을 바꾼 서비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은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그건 어마어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버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어플로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재미를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뒤늦게 뭐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저런 이유로 안 된다 하다가 뒤늦게 왜 특정 회사가 하는 거를 허용하느냐 그 논쟁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에 택시 하시던 분들이 피해를 본다. 그다음에 뭐 수입이 뭐 몇십 % 줄었다 하면은 그거는 그분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좀 서민층이니까. 그럼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 게 원래 목표였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피해를 볼 거를 보전해주는 방법을 하든지 스무드하게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이 어떻게 겹쳐지게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어느 하나를 밀어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노이즈가 있어서 표 떨어지는 거를 염려해가지고 잠시 미봉책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 그게 뭔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이제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진짜 혁신이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이 갑과 을 같은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면 그것이 기술 발달이 사람을 통제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이지 기술 발달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기대는 기술이 발달되면 사람이 노동에서 좀 해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억압이나 착취 구조가 좀 더 민주화 평등하게 된다. 이걸 기술 발달의 그렇죠. 대부분 미래라고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부터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통된 우리는 지구인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인인 동시에 지구인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지구인으로서 우리가 닥친 위기 예. 이제 하나의 지구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공유한다는 말 요새 하도 오염돼가지고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올해 여기서 생명을 가진 존엄한 인격체로 살기 위해서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걸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련된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산업이 나타났을 때 이게 IT 산업이냐 무슨 기존 전통 산업이냐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이고 문제는 다 융합되어서 있잖아요. IT 기술 가지고서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 건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술 발달을 법이 제도가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걸만한 진짜 기술 발달 같으면 저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나타났으니까 현재 뭐 유튜브에 대한 규제 법안이 못 따라오는 네. 것처럼. 근데 지금 한국에서 타다라는 거는 타다 이전에도 택시 부르는 방법으로 전화로 부르기도 했고 무슨 뭐 컴퓨터로도 택시 예약해서 부르기도 했고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의 주장은 저게 뭔 핵심이냐.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재래식 방법에서의 맞아요. 핵심이고 예, 맞습니다. 정말 저기에 모빌리티나 혁신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은 없다. 다만 저기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는 렌트한 택시로 자가용 영업, 그러니까 택시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렌트차로 택시 영업을 하게 되는 이 운송사업법상의 탈법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를 뚫고서 들어와서 네. 혁신이라고 우기고 예. 그다음에 뭐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당하다. 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리고 한쪽은 뭐 1억씩 내서 예. 3년간 무사고 운전하고 면허를 또 뭐 사고. 어느 정도 경력도 쌓고 그래가지고 면허 사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쪽은 그런 거 없이 하고 예. 초반부터 불공평하다. 그 말씀 맞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이재용이가 소카를 하고 이재용이의 자회사로 만든 타다 회사가 그 렌트 소카에서 네. 렌트를 빌리고 그럼 저거끼리 밀어주게 해요. 네. 이것도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일하는 운전사들은 또 파견 회사로부터 파견을 받아요. 그래서 인력 제가 파견? 택시를 매일 2번씩 타거든요. 네. 운전 안 하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택시 탈 때도 있고 타다 탈 때도 있어요. 네. 타다 유사한와 유사한 뭐 또 파파 있- 이런 것도 예, 있어요. 예, 그런 그건 것도 강남에서만 있다면서요. 있어요. 예, 예. 다 타봤어요. 예. 다 새로 나온 것들은 뭐 왜 젊은 친구 20대 30대는 무조건 타다 파파를 타는지를 알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택시보다 훨씬 편하다. 예. 일단 마음이 편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나오는 이거 항상 똑같은 그 방향제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 있죠. 그다음에 어디는 또 이게 비행기도 아닌데 이렇게 슬리퍼도 나도 뭐 그래서 한 10분 거리에 누가 슬리퍼 신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도 놔두고 고데기도 놔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스처지만 이게 왜 감성적 소비를 하던 세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어필하겠죠. 그다음에 늘 웃는 얼굴로 괴롭더라도 이제 웃는 얼굴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인사를 하고 하니까 잠깐 세워달라 그러면은 세워주시고 예. 근데 거기는 그래도 되는 게 그냥 월급 받는 거니까 예. 근데 이쪽에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의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분단위로 예. 본인이 이제 사입하고 그러고서 나머지 한 번이라도 한 사이클이라도 더 돌아야지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두 시스템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 황 소장님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열 몇 개 정도 예, 했죠. 타다 택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대부분 서민 살리고 보는 거, 그다음에 4차 혁명 아닌데 4차 혁명이라고 꽃갈모자 씌워가지고 뭐 유럽 순방 데리고 다니면서 예. 이상한 쇼하는 거 예. 그거 하지 말아라. 전 100% 동의합니다. 예, 100%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재밌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거를 인정해주는 가장 궁극적인 기저에 있는 동의하는 이유는 저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고 불공정한 것을 해소시켜주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뭐 격차를 줄여주고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얘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이렇게 경쟁이 더 많아졌잖아요. 경쟁 많아진 거는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근데 유저도 이 사회에서는 유저라니까 이게 손님 입장에서는 쾌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하기 싫은 쾌적함. 한 번 맛을 들으면 다른 데로 가기 싫을 만큼. 그렇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별로 없는 한 그러면 이게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이 지금 한 27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고서
이쪽에 뭐 새로운 거라고 할 때 정말 새로운 면을 집어내야지 됐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혁신으로 그냥 깔끔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타다를 모빌리티를 하지 말고 택시 매너를 지금 빠지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니까 타다가 택시 매너를 싸서 다만 서비스의 혁신을 해주고 거기에 가격 자율화를 해달라 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될 문제지. 괜히 자기들이 택시가 아닌 척 하면서 그렇다고 또 4차 산업 뭐 저희는 4차 산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택시도 지금 나이 드셔서 그만하려고 하는데 매너 살 사람이 없어서 몸 파는 사람도 많으니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기 그 85세 예.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게 제가 뭐 카카오 택시를 부르거나 예. 아니 타다 택시 둘 중에 하나를 부르는데 예. 카카오 택시로는 85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기수 예. 드라이버로. 예.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국가 관리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예. 가다가 뭐 정말 쓰러지실 수도 있잖아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예. 건강은 장담 못하는 거니까. 예. 그럼 탄 손님은 그러면은 좀 진짜 가슴이 덜컹덜컹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 이참에 이건 정부에게 숙제를 확 드러내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개인 택시 매너에 대해서 타다같이 택시에 뭐가 꽂혔는지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지만은 택시 해먹겠다고 하는 카카오나 타다가 다 택시 매너를 연령이 많으신 분부터 자연스럽게 사서 가서 그래서 택시처럼 하되 서비스 혁신 택시로 가라. 그래도 할 건가? 저는 그게는 의문입니다. 그거보다 그래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돈을 진짜 그만큼 낼지는 모르겠고 그럼 중간에 뭐 지난번에는 뭐 어디서 저기 자산 국고로 그랬죠. 그걸 그랬죠.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미친 소리라고 왜 국민의 동의도 안 받고서 그 국고 지원을 해주냐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예. 하는 거 아닐까. 그 데이터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고 그것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구글이든 페북이든 다 데이터 파워로 저렇게 가치를 높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서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는가.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슈페터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이 자본주의의 종화다. 그래서 이제 자꾸 케인즈식으로 이렇게 수요 측면을 건드릴 게 아니라 소득주도 산업도 그런 수요 측면을 건드리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 공급의 체인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급에 있어서의 기술적 혁신, 또 공급에 있어서의 조합의 혁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공장의 기계를 그야말로 큰 공장에 한두 명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지금 뭐 나이키 공장 같은 데 보면 깔판, 깔창하고 위에 덮는 가구를 자동으로 다 한대요. 조립을. 그래서 2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로봇,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고 사람들은 이제 그거 전체를 갖다 껐다 켰다 정도 하는 역할만 하는 건데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국가가 하겠다고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투자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 공장의 시스템, 기계 등을 갖다가 새로 바꾸는 부분은 그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공장에 기계 한번 넣으면 몇십 년 우려먹는데 조금씩 바꾸지. 근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공장을 거의 디지털화 하겠다고 하면 디지털 공장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갈 건데 한국에서 삼성인들 스마트 팩토리를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업이 그걸 원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걸 뭐 어거지로 뭐 국가가 왜 꾸겨놓고 누구는 그런 거 하는데 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납품해라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아무리 방향을 잡고 끌고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업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지금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기업의 어떤 판단이 나와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일부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여러 가지 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